106번 볼까요? 자, 106번 다음과 같은 기본 강령이 제시되었던 개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자,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오타가 좀 있네요.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임무를 쓰는데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인재를 등용한다. 자, 여기에서 징병법을 뭐 개혁한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4번이 여러분이 딱 이게 뭐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반드시 분리한다. 이런 표현. 자, 그러면 이거는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마찬가지다. 자, 앞에서 홍범 14조가 이제 반포되면서 그 전에 헌법 체제는 무너졌다라고 했죠. 그럼 그 전에 헌법 체제는 경국대전 체제. 맞아요. 경국대전 체제가 무너지고 홍범 14조 체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개혁.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을 골라라. 앞에서 우리가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가보개혁에서는. 자, 1번. 일본에서 박영효가 귀국하여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자, 이게 제2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제2차 김홍집 내각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에요. 자,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면서 1차 가보개혁에서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게 된 그 중간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청일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했어요. 청일전쟁에서 거의 이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일본이 간섭을 못했는데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섭하는 애들도 없고 귀찮게 하는 애들도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개혁을 간섭해야지 강요해야지 라면서 시작된 게 2차 가보개혁이고 그러려고 박영효를 일본에서 데려왔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더 친일적인 인물이거든요.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친일적인 정치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개혁을 많이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가보개혁은 1차에 비해서 훨씬 더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데 자, 그러면 1번에 일본에서 박영효가 귀국하여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이게 2차 김홍집 내각이고 자, 그러면 1차 김홍집 내각이 있어요. 1차 김홍집 내각은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2차 김홍집 내각이 있죠. 자, 2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금방 살펴봤던 박영효와 김홍집의 연립내각이죠.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었고 자, 그 다음에 3차 김홍집 내각이 있어요. 3차 김홍집 내각은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 내각이 수립된 거예요. 친러 내각이라고 하면 뭐 이범진, 윤치호,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굴복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친러 내각이 형성되죠. 그러나 을미사변으로 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고요. 요 4차 김홍집 내각에서 을미개혁. 자, 요 을미개혁이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은 1차 가보개혁을, 2차 김홍집 내각은 2차 가보개혁을, 3차는 빼고 4차 김홍집 내각이 을미개혁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거 연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 교육 입국 조칙이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등이 제정되었다. 자, 교육 입국 조서가 2차 가보개혁 때. 자, 교육 입국 조서가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됐고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면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뭐 그런 관립학교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2번 맞고 3번. 국내부가 설치되고 왕실사무를 전담하였다. 자, 국내부가 설치된 거는 1차 가보. 자, 국내부가 설치된 건 1차 가보개혁. 정답은 3번. 상리국을 폐지하여 상공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자, 상리국을 폐지했다라고 했는데 1885년 해상공국이 혁파되고 상리국이 생겼었어요. 1885년에 해상공국이 폐지되고 상리국이 설치됐죠. 여기서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건 보부상들의 단체로서 특권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리국이 설치되었다가 요 상리국이 2차 가보개혁 때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2차 가보개혁 때 상리국, 즉 특권 상인을 폐지한 거죠. 상리국이 폐지되면서 훨씬 더 상공업이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 상리국 폐지 2차 가보개혁 맞아요. 자, 정답은 3번. 자, 107번 가보개혁 때 시행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자,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켰다. 자,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켰다. 2차 가보개혁. 여긴 지금 1차인지 2차인지 물어보지 않고 있죠. 둘 중에 어떤 거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2차 가보개혁. 2번에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전매 등을 관장하였다. 자, 광무개혁 때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가 실시되죠. 전제군주제가 실시되면서 황제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국내부 내장원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광산이나 철도나 홍삼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산업을 전부 다 내장원 직속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딴 데서 걷어가던 이득을 내장원, 국내부 내장원이 황제 직속 그런 이제 재정기관이니까 이런 내장원으로 모든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가져오게 돼서 황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뭐 헤이그 특사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요 돈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전매 등을 관장하였다. 국내부 내장원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 이익을 황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번은 광무개혁에 관한 설명, 3번 9년제와 팔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 자, 말하자면 팔도를 23부로 개편한 거는 1차 가보. 아니고 2차 가보게요. 2차 가보개혁이고 그 다음에 23부를 다시 13도 체제로 개편을 한 거는 이거는 광무개혁. 자, 8도를 23부 337군으로 개편을 한 건, 즉 부체제로 개편한 건 2차 가보개혁. 이거를 다시 도로 개편한 건 광무개혁. 자, 그래서 3번에 2차 가보개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4번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반포하여 일본화폐 유통을 허용하였다. 1차 가보개혁이죠.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1차 가보개혁. 정답은 2번. 자, 108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슬프다. 배한 사람들은 남에게 의지하고 힘입으려는 마음을 끊을진저 천국에 의지하지 말라. 종이나 사환에 지나지 못하리로다. 자, 일본에 의지하지 말라. 내종에는 끝내는 자, 내장을 이르리로다. 노국에 의지하지 말라. 노국은 러시아겠죠? 러시아에 의지하지 말라. 필경에는 몸뚱이까지 삼킴을 받으리라. 이 모든 나라에 의지하고 힘 입으려고는 아니할지언정 친밀치 아니치는 못하리라. 뭐 잘 지내란 얘기야. 잘 지내지 말란 얘기야. 자, 어쨌든 의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일전에 내가 학교에 갈 때 종로를 지나다가 보니 태극기가 일월같이 높이 달고 흰 구름같이 천막이 울타리 담장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 울타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으니 정부 대신을 초청하여 묻고 토론할 일이 있어 집회가 열렸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민중 집회를 열었어요. 뭘까요, 이게? 응? 만민공동.
뭐라고 한 거죠? 여러분 대답한 거죠?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관료들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민공동회가 되겠죠. 자, 만민공동회에서 일종의 많은 사람이 종로에서 모인 일종의 민중집회가 열렸으면 만민공동회. 여기에다가 정부 대신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관민공동회.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나중에 헌의육조를 정부에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무슨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에 이런 논설 같은 게 실려서 이제 국민들을 좀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료와 관련된 단체가 어디냐 물어보면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죠.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한 단체는 대한자강회 1906년. 자, 그 다음에 2번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했다. 자, 국외에다가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신민회. 신민회는 1907년. 자, 그 다음에 3번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결성하였다. 자,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독립협회는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지식인들, 유생들 중에서도 지식인들 건양협회라는 단체의 계열과 그 다음에 왜 우리 미국이나 일본 가서 이렇게 좀 외국물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학 갔다고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사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클럽, 그쵸? 정동구락부. 그래서 정동구락부 세력이 같이 만들게 된 거죠. 정동구락부. 그래서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건양협회계와 그 다음 정동구락부 세력이 같이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위정척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탐관오리의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개혁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탐관오리의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이건 이제 패정개혁안에 동학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자,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하면 러시아 이권 침탈을 어느 정도 이제 철회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권 수호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독립협회. 자, 여러분 이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열강으로 많이 이제 빠져나간, 말하자면 일권을 빼앗긴 시기가 언제죠? 아관파천 시기. 그리고 그 아관파천 시기가 1896년인데 딱 그때 만들어졌던 단체가 독립협회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외국에게 빠져나갔던 그런 이권들을 되찾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좀 그런 건 그런 건 특히 독립협회가 미워했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1등 러시아, 2등 프랑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가져가는 이권은 진짜 싫어. 막 뺏어오고 싶어.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가져간 건 괜찮아. 걔네들은 자원개발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왜곡된 그런 대외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독립협회의 문제점, 뭐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 자,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09번.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여 만국 공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대한제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지문 중에서 볼까요?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곳은 어딘가요?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곳은 환구단, 원구단. 네, 환구단이나 원구단이나.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꿨고요. 대한국 국제.
자, 대한국 국제에서는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자. 그게 바로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고 그 사이에 독립협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독립협회 해산이 1898년이니까 그 사이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꼴보기 싫은 독립협회를 없애버리고 자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테다. 그게 전제군주제를 강조하는 대한국 국제였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설립과 대한국 국제 반포 사이에 독립협회 해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활용한 단체가 뭐예요? 보부상단체. 쫙 불러서 서로 충돌하게 해서 해체해버렸죠. 한국협회를 활용해서 독립협회를 없애버리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제국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자, 1번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제군주제를 강화하는 즉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죠. 뭐 국민의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기본권 이런 거 없어요. 자, 1번 틀렸고 2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에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자, 환궁을 어디로 했냐면 경운궁으로. 경복궁에서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죠.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이 경운궁은 나중에 순종왕제 때 이름이 바뀌어요. 덕수궁으로. 그래서 덕수궁. 제가 주말에 덕수궁에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덕수궁 주변에다가 하얀색 휘장을 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종 황제의 서거를 재현하려고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라고 하던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휘장을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한문 앞에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려고 이렇게 대한문 앞을 걸어오는데 거기에 우리 태극기 부대들이 열심히 집회를 하고 계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렇게 헤쳐서 와서 당당하게 물론 그 사이로 걸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서 네 그래서 이제 버스 타려고 저희 집까지 이제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려서 태극기 부대 집회 때문에 제가 탈 버스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하철로 집에 갔죠. 그래서 제가 그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아 이게 태극기 부대의 위력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했죠. 그래. 자, 어쨌든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대한국 국제는 전제군주제 강화를 나타냈고요.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했고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전제군주제를 강조하고 육해군 통수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답은 3번. 자,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다.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사실들 중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뭐 단체 또는 사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입헌군주제를 제시하거나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단체나 사건 제시해 보면 자, 일단 갑신정변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뒤에 이제 애국개몽운동 나올 때 헌정연구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 단체 여기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죠. 사실은 시험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단체나 사건보다는 사실은 공화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입헌군주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제 공화정 나오면 그 공화정 단체들도 사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정답은 3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자, 110번 볼까요? 자, 110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면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의 일찍이 없던 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우리 의병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경문을 돌리니 다 함께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경문이에요? 최익현의 경문이죠. 그래서 최익현의
경문. 팔도 포고 사문 뭐 이런 이제 경문이에요. 말하자면 다 일어나서 이제 의병을 뭐 일으키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이제 이게 최익현이지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 종이조각에 조인해서 나라가 망했어.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을사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을사조약이구나. 자, 그러면은 최익현의 경문이니까 여기는 을사의병이고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조약. 자, 그 다음에 의병장. 뭐 나온 김에 의병장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의병장은 최익현. 그 다음에 민종식. 그 다음에 신돌석. 이런 사람들. 자,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 자, 최익현은 어디에서 의병을 일으켰나요? 일단 전라도, 태인, 순창 뭐 이런 데서 전라도에서. 자, 그리고 특히 최익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왕의 군대와 시위대와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자진해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요? 대마도로 끌려가고 이 대마도에 끌려가서는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70쯤 되는 노구였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는데 70이 좀 못 되는 노구였나? 그래서 요 양반이 대마도에서 곡기를 끊게 돼요. 그럼 이제 노인이니까 음식을 끊으면 이제 금방 쇠약해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마도에서 순국하게 돼요. 대마도에서 순국. 그래서 대마도에 가면 실제로 이 최익현에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지금도 몇 개. 대마도에 가면은. 자, 민종식 봅시다. 민종식은 어디에서? 충청도 홍주에서. 자, 전직 관료 출신이었던 민종식이 충청도 지역에서 거병, 의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돌석은 주로 울진, 평해,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요 신돌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냐면 강원도와 경상도에 딱 그 사이쯤, 그 근처쯤이에요. 경계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신돌석. 자, 그리고 특히 신돌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평민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풀고 있다. 신돌석이 나왔어. 무슨 의병? 네, 을사의병과 정미의병까지. 두 개를 다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신돌석이 설마 여기서만 의병하고 그 뒤로는 아무 활동도 않고 은둔생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나와서 의병을 했죠. 언제까지? 정미의병까지. 그러니까 계속 정미의병 때까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돌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1차 을사의병, 2차 만약에 좀 지금 애매한데 문제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정미의병까지 떠올리시면 돼요. 정미의병에서도 이런 평민의병장들이 계속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홍범도나 신돌석 같은 그런 인물들이 정미의병의 평민의병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돌석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을사의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도 한번 써볼까요? 1905년에 을사의병. 자, 그러면 우리는 을미의병과 그 다음에 정미의병을 한번 정리 쫙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로 풉시다.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인과 대표적인 의병장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인은 뭐냐면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사변과 단발령. 자, 그래서 이때 경문 보면은 국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런데 고종이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단발령과 을미사변. 여러분 단발령 내려졌을 때 고종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먼저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유생들이 볼 때는 고종이 머리 깎임을 당한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의병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인석, 이소응. 유인석과 이소응이 있었다. 자, 그 다음 을사의병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정미의병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정미의병의 원인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정미의병의 원인은 고종 강제 퇴위와 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한 이유는 헤이그 특사 때문에 그리고 군대 해산으로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한일 신협약, 그리고 군대 해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1907년. 조금 이따가 적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전개. 여기는 이제 의병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개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자, 각 지역에서 의병장이 모여요.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요. 그게 13도 창의군.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 말하자면 이제 의병장이죠. 총대장 이인영. 자, 그리고 군사장 허위. 그래서 대표적인 정미의병의 의병장, 양반 출신 의병장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인영과 그 다음에 허위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죠.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울로 쳐들어가는. 이 당시에 서울은 사대문 안쪽이 서울이니까 그 근처 중에서 이제 동대문 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근처 30리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봉장으로 나선 사람이 허위였어요. 여기 군사장이었던 허위가 이때 선봉장, 선발대로 나서게 되죠. 그러나 뒤에서 후발대의 지원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무기의 열세나 전술의 열세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병이 전국으로 쫙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졌고 그중에서 특히 호남 지방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어쨌든 의병이 여기 모였다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계속 일으키고 또 국내 진입 작전이라고 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했던 그런 의병장들 중에서 국내로 진입하는 의병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홍범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범진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자 결국에는 요 정미의병의 맨 끝에 남한 대토벌. 네, 그래서 일단 의병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권 피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요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고 자, 그다음에 제가 정미의병의 이제 무장투쟁만 얘기했지만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국 공사관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던 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미의병을 외국의 종군 기자가 취재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는 그 사진, 의병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운데는 군복 입은 사람 쫙 청년 하나 있고 주변에는 이제 한복 입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진이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정미의병의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미의병의 특징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군복 입은 군인이 그 의병장 중에 한 명, 의병 중에 이제 껴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그 사람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쭉 읽어보면 맨 끝에 맥켄지의 뭐 자유를 위한 뭐 투쟁 뭐 이런 글이 나오면 아, 이게 정미의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맥켄지 나오면 정미의병 이렇게 떠올려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와서 취재한 게 정미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올려도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10번. 자, 기억.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누가? 아까 우리 홍주성 누구였죠? 민종식. 그쵸? 지금 우리 하는 의병이 을사의병이니까 다시 위로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민종식, 니은. 대마도로 압송된 후에 순국하였다. 네, 지금 이거 경문을 쓴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최익현이었잖아요. 그래서 니은 최익현. 디귿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여 개항을 반대했다. 자, 외양일체론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주장을 했고 외양일체론 즉 오불가소 개항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 내가 볼 때는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서양이나 일본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게 최익현. 그래서 니은 디귿 최익현. 자, 리을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했다. 아까 누구였죠?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인영이랑 허위. 그 다음에 서울진공작전을 이끌었던 선봉장이 허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미의병의 의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과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1번. 다음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은? 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남아서 독립운동을 해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유서예요. 내가 죽으면서 쓴 유서. 나 말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야? 민영환. 그쵸, 민영환. 자, 그럼 민영환이 자결한 사건이 을사조약. 그쵸, 을사조약. 자, 우리가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을사조약. 을사조약 때 자결한 사람이 민영환, 뭐 조병식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한일합방, 그러니까 병합조약이 체결됐을 때 자결한 가장 대표적인 선비가 황현, 그쵸, 매천 황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명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을사조약으로 자결한 양반은 이제 민영환,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그러니까 국권피탈로 자결한 양반은 아까 말했던 황현. 네, 그렇게는 기억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글이 발표된 가장 가까운 시기는 을사조약, 늑약. 네, 을사조약. 자, 그래서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1905년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자, 의를 들어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건다 라고 하니까 요거는 동아농민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동아농민운동은 언제? 동아농민운동은 이제 연도 정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1894년. 자, 그 다음에 2번.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10,000번 죽어도 안타깝지가 않다. 자,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 왜? 군대가 해산돼 버렸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대 대대장 박승환이 군대 해산할 때 자결한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 유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군대 해산. 자, 그 다음에 오늘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왜? 국모가 살해당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뭐예요? 을미사변이고 을미사변으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이겠죠. 그래서 을미의병. 그러면 시기가 1895년. 자, 그 다음에 충남 정산에서 전 참판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다. 무슨 의병? 민종식이 무슨 의병의 의병장이에요? 을사의병의 의병장이죠. 자, 그래서 을사의병의 의병장인 민종식이니까 여기로 다시 가시면 여기 있잖아요. 민종식이 을사의병의 의병장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을사조약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11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1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끝까지 다 풀어오셔야 돼요. 160 몇 번까지 있나요? 160번? 아, 162번. 뒤에 2번 왜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2번 2문제 더 있네. 자, 162번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풀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